어머니, 왜 제 가방을 쓰레기통에 던지신 거예요? 그게 내 자리니까. 저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칠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위자료 10억 줄 테니 내 아들 인생에서 꺼져. 지훈 씨는 알고 계세요?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게 이 집안에서 제일 잘하는 짓이야. 여러분은 한 여사가 진짜 악마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사랑한 여자였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수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재벌가 며느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붙어야 할 진짜 수식어는 아마도 살아남은 여자일 겁니다. 저는 특별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일한 회사원, 어머니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반찬 가게를 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늘 웃음이 있었고 가난했지만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집에서 자라 사람을 믿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첫 번째 실수였다는 걸 시집오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제가 결혼한 남자, 지우는 재벌가 3세였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를 차세대 경영자, 완벽한 스펙의 엘리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엘리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말했습니다. 신데렐라가 따로 없다.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왕자가 사는 성이 지옥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결혼식 날 저는 이미 느꼈습니다. 시어머니, 한 여사의 눈빛은 축복이 아니라 검열이었습니다.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던 그 시선. 마치 값비싼 물건을 들여놓기 전 마지막으로 하자를 찾는 상인의 눈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화면은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거실에서 시작됩니다. 천장에는 수억 원짜리 샹들리에가 달려 있고 바닥에는 이탈리아산 대리석이 깔려 있습니다. 이 집에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단 하나 사람의 온기만 빼고 한 여사는 말없이 제 앞에 섭니다. 그리고 아무 예고도 없이 차가운 얼음물을 제 얼굴에 끼얹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눈을 뜰 수 없었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근본 없는 애를 들였더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흥분도 아닌 완벽하게 계산된 냉정이었습니다. 위자료 10억 줄 테니 내 아들 인생에서 당장 꺼져.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눈물도 사랑도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머니 제발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훈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그 말은 이 집에서 가장 쓸모없는 말이었습니다. 나레이션이 흐릅니다. 평범한 집안 출신으로 재벌가 3세와 결혼한 지수. 결혼식 날부터 시작된 시어머니의 혹독한 시집살이는 그녀를 서서히 벼랑 끝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처음부터 알지 못했다. 시어머니 한 여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발적인 분노가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시나리오라는 사실을. 겉으로 보기엔 한 여사는 전형적인 악독한 시어머니였다. 며느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출신을 들먹이며 모욕하고 사소한 실수도 용서하지 않는 여자.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수는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 여사의 폭력은 늘 사람들 앞에서 혹은 증인이 없을 때만 발생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지훈이 없는 자리에서만 지수를 무너뜨렸다. 첫 번째 표적은 지수의 뿌리, 친정이었다. 어느 날 오후 한 여사는 아무 설명 없이 말했다. 사돈어른들 오늘 집으로 모셔. 지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결혼 후 친정 부모님이 이 집에 초대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식탁은 호텔 연회장을 연상시킬 만큼 화려했다. 고급 식기, 정갈하게 접힌 냅킨, 완벽한 온도의 음식들. 하지만 그 자리는 식사가 아니라 신문이었다. 아버님은 아직도 그 회사 다니시죠? 요즘 경기가 안 좋다던데 연봉은 예전 그대로인가요? 질문은 웃으며 던져졌지만 대답할수록 부모님의 어깨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다. 어머니가 겨우 미소를 지으며 말을 보태면 한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덧붙였다. 그래도 지수가 참 효녀예요. 이런 집안으로 시집와서 많이 힘들 텐데. 그 말 한마디는 칭찬처럼 들렸지만 실상은 친정을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선언이었다. 지수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여자는 화를 내지 않는다. 사람을 분류하고 격화시킬 뿐이다. 그 다음 타깃은 지수의 사회적 위치였다. 지수는 재벌가 며느리라는 위치를 이용해 단순한 사치가 아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했다. 기업 이미지와 연계된 자선 파티, 후원 행사, 봉사활동. 그녀는 진심으로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 집에서 쓸모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파티 당일 모든 것은 무너졌다. 언론과 VIP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여사는 미묘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실 며느리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조금 예민한 상태라 혹시 실례가 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은 단 몇 초 만에 퍼져나갔다. 재벌가 며느리, 정신적으로 불안? 지수는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는 걸 느꼈다. 동정, 의심, 거리감.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관리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장면은 지훈 앞에서의 연기였다. 지훈이 집에 있는 날, 한 여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지수야, 요즘 힘들지? 우리 며느리가 마음이 약해서 걱정이야. 지훈은 그 말을 믿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의심하지 않았다. 어머니와 아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쪽을 택했다. 그 결과 지수는 점점 더 고립되었다. 한 여사는 그 고립을 놓치지 않았다. 친정에 너무 자주 전화하는 거 아니니? 밖에서 쓸데없는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그 말들로 지수는 스스로 입을 닫게 되었다. 친구들과의 연락은 자연스럽게 끊겼고 친정에는 괜히 걱정할까봐 웃는 목소리만 전했다. 그렇게 지수는 이 집안에서만 숨쉬는 존재가 되어갔다. 가장 소름 끼쳤던 건 한 여사의 타이밍이었다. 지수가 무너질 것 같을 때 한 여사는 잠시 멈췄다. 마치 숨을 돌리게 해주듯 며칠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수가 이제 좀 괜찮아졌나 생각하는 순간 다시 정확한 지점을 찔렀다. 명품을 바닥에 던지고 식사 자리에서 무시하고 하인들 앞에서 지수를 하녀처럼 부렸다. 그 모든 행동은 지수를 미치게 만들기엔 충분했지만 폭발하게 만들지는 않을 만큼 절묘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너무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재벌 가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그 말들은 지수를 더 깊은 구덩이로 밀어넣었다. 그녀는 점점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내가 예민한 걸까? 정말 내가 문제인 걸까? 바로 그 지점까지 한 여사는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다. 시청자는 2단계에서 분노한다. 악마 같은 시어머니, 무능한 남편, 숨막히는 시집살이. 하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위화감을 느낀다. 왜 한 여사는 지수를 완전히 내치지 않는가? 왜 늘 한 발자국 전에 멈추는가? 왜 이 잔인함이 이렇게까지 정교한가? 그날 밤 지수는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다. 몸은 분명 지쳐 있었지만 눈을 감을수록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저 이 집안에 퍼져 있는 공기가 마치 숨을 오래 참고 있는 사람처럼 무겁게 느껴졌을 뿐이다. 현관에서 소리가 났다. 지훈이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긴 시간. 지훈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고급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린 채였다. 평소와 달랐다. 지수는 그가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면 더 조용해졌다. 괜히 말을 걸었다가 다음날 또다시 지수가 예민하다는 말이 돌아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서재로 들어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대로 잠들었다. 지수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망설였다. 괜히 건드리지 말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누우려는 순간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눈에 들어왔다.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 켜진 채였다. 지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동안 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 배운 것은 하나였다. 느낌이 이상할 때는 그 느낌이 항상 맞다는 것. 지수는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질서 없이 펼쳐진 서류들이 있었다. 책상 위, 바닥, 소파 위까지. 마치 누군가 급하게 무언가를 숨기려다 실패한 흔적 같았다. 지우는 깊게 잠들어 있었고 지수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한 장의 종이를 집어들었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숫자, 영어, 법률 용어들. 하지만 몇 장을 넘기자 점점 익숙한 이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내연녀, 차명 계좌, 그리고 혼외자. 지수는 손에 쥔 종이를 놓칠 뻔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귀에서는 삐소리가 났고 바닥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 그 믿음을 완전히 박살냈다. 지훈이 이미 몇 년 전부터 다른 여자와 관계를 유지해왔고 그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결혼 전부터 이어져 왔다는 기록. 지수는 웃음이 나올 것 같았다. 아니, 울음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몸이 먼저 반응하지 않았다. 마치 너무 큰 충격 앞에서 감정이 잠시 멈춘 것처럼. 그러다 지수의 시선은 또 다른 파일로 향했다. 파일명에는 익숙한 단어가 적혀 있었다. 지수 친정 자산 활용 계획. 그 순간 심장이 다시 한번 세게 내려앉았다. 그 안에는 지수의 부모 명의로 된 부동산, 예금 내역, 대출 구조가 정리돼 있었다. 어떤 시점에 어떤 명목으로 자금을 움직이고 어떤 계좌로 흘려보낼지까지. 그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다. 이미 실행을 전제로 한 설계도였다. 지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었다. 이 결혼 자체가 하나의 사업이었다. 그 순간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지훈이 유난히 친정의 재산 상황을 묻던 날들. 부모님 노후는 괜찮으셔? 혹시 명예 같은 거 정리 안 된 건 없어? 그때마다 지수는 아무 의심 없이 대답했다. 남편이니까, 가족이니까. 그 믿음이 지금 이 서류들로 돌아와 지수를 짓눌렀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아직 남아 있었다. 서류 더미 아래에서 작은 약 봉투 하나가 떨어졌다. 지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겉면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다. 하지만 안에 들어있던 설명서를 보는 순간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훈이 매일같이 지수에게 건네던 비타민의 성분표였다. 요즘 스트레스 많잖아. 이거 먹으면 좋아져. 예민한 거 좀 가라앉을 거야. 그 말과 함께 건네졌던 알약들. 지수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남편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설명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장기 복용 시 판단력 저하, 기억력 혼탁, 정서 불안 유발 가능.
지수는 숨이 막혔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동안 그녀가 느꼈던 불안, 기억의 공백,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었던 순간들. 내가 이상한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종이 한 장에 적혀 있었다. 지우는 그녀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다. 아니, 미쳤다고 믿게 만들고 있었다. 지수는 고개를 들었다. 잠들어 있는 지훈의 얼굴이 보였다. 그 얼굴은 너무나 평온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처럼. 그 순간 지수는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다. 이 집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시어머니도 회장도 아니었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던 이 남자였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소리 없는 눈물이었다. 울부짖지도 흐느끼지도 않았다. 지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변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묻지 않았다. 대신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다. 지수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해가 뜨는 것을 지켜봤다. 집안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했다. 하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움직였고 시계는 정확히 똑같은 소리를 냈다. 이 집은 늘 그랬다.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져도 시스템은 흔들리지 않았다. 한 여사는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지수 앞에 섰다. 차가운 눈빛, 굳게 담은 입술. 마치 이미 결론이 내려진 판결문을 다시 읽어내려가는 판사처럼. 오늘로 끝내자. 그 말 한마디에 지수의 가슴이 서서히 조여왔다.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이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렸다. 이 집에서 나가. 더 이상 참아줄 이유도 없어. 한 여사는 옆에 놓여있던 명품 가방 하나를 집어들었다. 몇 년 전 공식 석상에 함께 나가기 위해 며느리 체면용으로 사주었던 가방이었다. 그 가방을 한 여사는 아무렇지 않게 바닥에 던졌다. 둔탁한 소리. 지수의 심장도 함께 바닥에 떨어진 것 같았다. 이거나 들고 꺼져. 위자료 10억은 이미 변호사 통해 이야기해뒀어. 그 말에는 감정이 없었다. 분노도 연민도 아닌 업무적인 냉정함 뿐이었다. 지수는 반박하지 않았다. 이미 그럴 힘도 이유도 없었다. 짐을 챙길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지수는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제야 숨이 가빠졌다. 이 집에서 나가는 것이 해방인지 또 다른 시작인지조차 판단할 수 없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현실감이 갑자기 사라졌다.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지수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그때였다. 가방 안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손에 걸렸다. 지수는 무작정 근처 벤치에 앉아 가방을 열었다. 화장품, 지갑, 휴대폰, 그리고 바닥에 굴러 떨어진 작은 종이 조각 하나. 처음엔 쓰레기라고 생각했다. 구겨져 있었고 가장자리는 찢겨 있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버리다 만 것처럼. 지수는 무심코 그 종이를 펼쳤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종이 위에는 짧은 글과 함께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낯선 외국어, 계좌번호, 그리고 분명히 한 여사의 필체였다. 지수야, 이 집안은 괴물들 뿐이다. 지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숨이 가빠졌고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다. 내 아들 지훈이는 내가 잘못 키운 괴물이야.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지수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구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내가 이 집에 계속 있으면 넌 죽어. 너무 직접적인 문장이었다. 경고였고 동시에 절박한 외침 같았다.
그래서 내가 널 모질게 내쫓아야 했다. 그래야 저 괴물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지수는 종이를 꼭 움켜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다. 그제야 그동안의 장면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한 여사의 잔인한 말들, 공개적인 모욕. 하지만 늘 결정적인 순간에는 선을 넘지 않았던 행동들. 그것들이 단순한 악의가 아니라 의도적인 연출이었다는 가능성이 처음으로 떠올랐다. 위자료 10억은 믿기다. 진짜는 여기 적힌 계좌에 있다. 지수의 시선은 숫자들로 옮겨갔다. 스위스 은행 계좌. 그리고 그 아래 믿을 수 없는 금액. 200억. 지수는 숨을 삼켰다. 이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이 집안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탈출구였다. 이 돈으로 멀리 떠나라. 이름도 과거도 버리고 다신 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문장. 미안하다. 못난 어미를 용서하지 마라. 그 순간 지수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사람들 시선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거리 한복판에서 아이처럼 울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다고 믿었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과 같은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슴을 찢어 놓았다. 하지만 동시에 지수의 마음 한구석에서 또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의문이었다. 왜 직접 말하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잔인한 방식이어야 했을까? 왜 하필 쓰레기통에 버려진 쪽지였을까? 그 답은 아직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 집안의 진짜 괴물은 겉으로 드러난 악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숨겨진 침묵이었다는 사실. 지수는 종이를 접어 가방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이제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이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낼 것인가. 한 여사는 평생을 악역으로 살아온 여자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악역이 되는 법을 배워야 했던 여자였다. 그녀는 처음부터 괴물이 아니었다. 젊은 시절의 한 여사는 지금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명문가의 며느리로 들어왔지만 그녀 역시 지수처럼 사랑을 믿었다. 당시 재벌가의 후계자였던 남편은 부드러운 말투와 세련된 태도로 그녀를 안심시켰고 세상은 또 하나의 완벽한 결혼을 축하했다. 하지만 결혼은 계약이었고 사랑은 포장이었다. 결혼 직후부터 남편은 그녀를 가문의 장식품처럼 대했다. 외부 행사에서는 완벽한 아내였고 집안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하는 존재였다. 반대 의견은 무례가 되었고 감정은 약점이 되었다. 그녀가 처음 폭력을 당한 날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이 집안에서는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교육이었다. 한 여사는 도망치지 못했다. 그 시절에는 도망이라는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았다. 친정은 이미 무너져 있었고 이혼은 곧 사회적 사망 선고였다. 그리고 아이가 생겼다. 지훈이었다. 한 여사는 그 아이만은 다를 거라 믿었다. 자신과 같은 괴물이 되지 않게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 집안은 아이조차 소유물로 만들었다. 지훈은 사랑받기보다 관리되었고 혼내기보다 계산되었다.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대신 이용하는 법을 배웠다. 한 여사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점점 침묵하는 법을 익혔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선한 얼굴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남편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교묘해졌고 지우는 그 방식을 그대로 흡수했다. 한 여사는 늦게서야 알았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아들이 이미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모습으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수가 이 집에 들어왔다. 처음 지수를 봤을 때 한 여사는 단번에 알아봤다.
저 여자는 아직 이 집안의 규칙을 모른다. 아직 사랑을 믿고 있다. 아직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모른다. 그 모습은 너무 익숙했다. 과거에 자기 자신과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한 여사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지수를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지수를 이 집에서 몰아낼 것인가. 정면으로 말할 수는 없었다. 지우는 이미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었다. 통화 기록, 동선, 사람 관계까지. 지수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 하나였다. 지수가 스스로 이 집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한 여사는 악역이 되기로 결심했다. 사랑받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견딜 수 없는 시어머니. 동정받는 피해자가 아니라 증오받는 가해자. 그녀는 일부러 잔인해졌다. 말은 칼처럼 골랐고 행동은 사람들 앞에서 했다. 누가 봐도 며느리를 내쫓는 시어머니로 보이게. 그러나 그녀는 절대로 지수를 완전히 부수지는 않았다. 폭력은 선을 넘지 않았고 결정적인 파멸은 늘 직전에 멈췄다. 지수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었지만 완전히 무너져 돌이킬 수 없게 만들지는 않았다. 그 미묘한 균형은 한 여사가 수십 년간 이 집에서 살아남으며 터득한 기술이었다. 지훈이 지수를 관리하기 시작했을 때 한 여사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약, 서류, 계획. 그녀는 이미 한 번 겪어본 지옥이었다. 그때 그녀는 결심했다. 지수만큼은 살려야 한다. 그녀가 준비한 것은 탈출이었다. 겉으로는 위자료 10억. 그러나 진짜는 남편 몰래 빼돌려 놓은 비자금. 스위스 계좌에 숨겨둔 돈은 한 여사가 평생을 참고 버티며 모아온 죄책감의 보상금이었다. 그 돈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은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지수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다. 직접 말하면 지수는 돌아볼 것이다. 설득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지우는 눈치챌 것이다. 그래서 쪽지는 쓰레기통으로 갔다. 버려진 것처럼, 우연처럼. 그게 이 집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구원의 방식이었다. 지수가 떠난 뒤 한 여사는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다. 집안은 여전히 화려했고 지우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한 여사는 알고 있었다. 이 집안의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수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한 여사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구하려 한 여자는 이제 구하는 쪽이 되었다는 것을. 한 여사는 여전히 악역으로 남아있다. 세상은 그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원하지도 않는다. 다만 단 하나, 지수가 살아남았다는 사실만으로 그녀의 인생은 처음으로 의미를 가졌다. 지수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 선택은 충동이 아니었고 분노만으로 내린 결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너무 많은 밤을 지나온 끝에 도달한 이상하리만큼 조용한 결론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그 정도면 도망치는 게 현명하지 않았을까? 살았으면 됐지. 왜 굳이? 하지만 지수는 알고 있었다. 도망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계속 쫓기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수는 한 여사가 남긴 돈에 손대지 않았다. 그 계좌는 열어보지도 않았다. 그 돈은 탈출을 위한 것이었지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한 무기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수가 선택한 것은 돈이 아니라 기록이었다. 그녀는 차분하게 움직였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빠짐없이. 지훈의 서재에서 본 서류들, 약 성분표, 통화 기록, 차명 계좌의 흐름, 친정 자산을 이용한 구조 설계. 지수는 그것들을 감정 없이 정리했다. 분노를 얹지 않았고 복수라는 단어도 떠올리지 않았다. 그저 사실만 남겼다. 그 과정에서 지수는 깨달았다.
이 집안의 가장 큰 힘은 돈도 권력도 아니었다. 사람들이 침묵하도록 길들여져 있다는 사실이었다. 침묵은 이 집안의 언어였다. 맞아도 침묵, 속아도 침묵, 알아도 침묵. 지수는 그 언어를 거부했다. 자료는 언론으로 흘러갔다. 익명, 아무 이름도 남기지 않았다. 며칠 뒤 세상은 소란스러워졌다. 재벌가 3세, 차명 계좌 의혹, 혼외자 은폐 정황, 정신적 학대 및 약물 의혹. 뉴스 화면 속에서 지우는 여전히 단정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사과문은 완벽했고 변호사의 문장은 매끄러웠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번에는 한번 시작된 의심이 쉽게 꺼지지 않았다. 그 사이 한 여사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전화도 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부르지도 않았다. 평소와 똑같이 살았다. 식사 시간, 산책 시간, 외부 행사.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조종할 수 있는 판이 아니라는 것을. 밤이 되면 한 여사는 혼자 앉아 있었다. 거실에 불을 켜지 않은 채 창밖만 바라보며 지수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래, 살아남았구나. 그 생각 하나로 그녀는 처음으로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밤을 보냈다. 지수는 공항에 있었다. 이름을 바꾸지도 않았다. 숨어서 떠나지도 않았다. 그녀는 정면으로 걸어 들어갔다. 출국장 스피커에서 이름이 불릴 때 지수는 잠시 멈췄다.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과거는 다시 힘을 갖기 때문이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지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살아남았다는 건 모든 걸 말하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선택일지도 모른다. 지수는 영웅이 되지 않았다. 인터뷰도 하지 않았고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았다. 그녀는 단지 사라졌다. 그리고 그 침묵은 그 어떤 외침보다도 크게 울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또 다른 뉴스에 익숙해졌다. 분노는 희미해졌고 관심은 이동했다. 그러나 그 집안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지우는 여전히 웃었지만 그 웃음은 더 이상 보호받지 못했다. 한 여사는 그 사실을 보며 알았다. 괴물은 빛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어느 날 한 여사는 혼자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자기 자신에게인지 지수에게인지조차 분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다. 용서를 구하는 말도 아니었다. 그저 인정이었다. 자신이 끝내 싸우지 못한 삶과 대신 싸워준 누군가에 대한. 살아남은 사람들은 반드시 소리내어 말하지 않는다. 어떤 진실은 침묵으로만 완성되기 때문이다.